우리 김 총리만큼 김문석 총리만큼 이 양수 겹창에 꽃놀이 펼친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는 내년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선수들 약하다 그러면 오세훈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거야. 총리는 점잖게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주는 역할로서 총리의 소임인데 되려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그냥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 총리의 모습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 시민이 제대로 된 총리라고 보겠습니까?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공직자 조사 TF 이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란 비상계엄에 이제 협조를 한 이런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뭐 이제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부처 모든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총 49곳이고요. 이 중에 12곳 이제 군, 경찰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1급 공무원 인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려면 이제 정리할 건 한번 싹 정리하고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작업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너 내란에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 있어 없어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조직 사회가 엄청 뒤숭숭해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밝혀내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서로 투서를 엄청 보낸다고 해요. 뭐 이제 저 사람은 내란에 뭐 공범이야, 뭐 가다 뭐 합류해 뭐 동조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승진 경쟁자에게 투서를 보내는 이런 사태들도 계속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TF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분명히 그런 동조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뭐 승진을 하거나 잘 나간다면 그 형평에 맞지 않죠. 네. 어쨌든 이 공화국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위헌적 행위를 방조, 두둔, 뭐 동조 이랬다면은 공직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이게 수사의 대상은 아닌 그런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네, 각 부처마다. 네.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공직사회 저 하부에서 서로 투서하고 서로 그렇죠.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막아야죠. 그럼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되고, 지금 내란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내년 뭐 1월까지 마무리 짓고 2월 뭐 반영하겠다 이건데 제발 너무 길어요. 네, 올해 안에 연말에 끝내야 됩니다. 전후 10개월도 길고, 네. 내년 6월까지라는 거, 내년 그 2월까지라는 거 6개월도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고, 각 부처 49개 지금 중앙부처에 각 10명씩 500명 정도의 TF를 구성한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에 좀 맡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면은 전부 다 그 컨트롤 타워, 결국엔 총리실만 바라보고 네.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처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 장관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여전히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정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해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아까 이제 뭐 서로 투서고, 또 이게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있더라고. 네. 뭐 그것도 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본인이 어쨌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제일 부작용은 우려하더라고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신 풍조가 만연해가지고 뒤숭숭해질 텐데, 네. 기강을 좀 잡고 군기를 세우려 그래도 네.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를 두고도 뭐 이제 야당에서는 내란 몰이를 한다, 뭐 이제 내란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참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신들 중심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 인사 개편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에는 미명하여 전직 대통령 2사람하고 공무원 1000명을 갖다가 그때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 5명이 아까운 목숨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적폐청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숙청이었어요. 이게 네. 적폐청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고 각 부처의 뭐 장차관이 인선이 다 마무리됐지만은 최근까지도 실국장급 그런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인사 적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으로 또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TF 발족으로서 공직자를 새롭게 이제 재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왜 내란을 갖다 또 연결시킵니까?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 5.5판으로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를 불행하고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책임으로 헌재에서 자신도 대통령실에서 파면된 것이고 그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들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재판에 지금 해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선의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 비상계엄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란에 가담할 기회는 한번 제대로 줬냐고. 지금 특검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뭐 허리 많은 수석들 한 사람 거기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처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선의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내란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내란몰이 그런 행식을 가지고 이렇게 TF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처로 이제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그런 업무 위축이라든지 불안감이 확산된다든지 또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박은서가 의원도 저게 북척하고 안 그래도 원래 내통한 승진철에 엄청 간첩 혐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특히- 하필이면 저한테 간첩을 보십시오. 경찰, 국방부, 감사원, 허리만 권력기관은 이런 데는 그 내부 알력이 정말 인사 때는요. 장난 아니죠. 저도 정치 좀 해봤지만은 맞습니다. 경찰 인사 때 보면은 자기 승진시켜 달라고 이야기 안 해. 남을 몇 깎아내리죠. 사람 가지고 오는 그 보고서 리포트 가지고 오면 다 문제 있는 놈들이야. 그렇죠. 서류만 보면 부적격자들 그래서 넘쳐나죠. 이제 이렇게 당시 그때도 문재인 때도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 수는 그때 수만 명이 달했어요. 그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그 조사 대상이.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내란에 가담된 그리고 그걸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허리 말하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행안부 다 해당이 돼. 다 될 수밖에 없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공직 사회가 더 바짝 엎질러진 거죠. 결국은 나는 친명 인사,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충성으로 부역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만 할개를 치고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 정부 부처가 이제 인사가 재편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또 일을 벌리는 겁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 소개해드린 주제가 이제 오세훈, 김민석, 종묘 대첩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짧게만 다뤄볼게요. 오세훈이 잠깐 해도 되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세운 4구역 이제 종묘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데 그 종각 중심에 있는데 그 세운 4구역 이 그 종목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00m 이제 초고층 빌딩 개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직접 찾아가지고 막 눈을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른다 이런 식의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군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엄청 강하게 요거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서울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직장인들이 이제 식사도 하러 가고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가 사실 보면 되게 낙후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던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종묘를 이제 경관을 해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이제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롭지 않은 논쟁 구도예요. 네.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근데 둘 다 필요성이 있죠. 문화재 가치도 보존해야 되고 또 낙후한 도심의 개발도 필요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그런 그 이슈가 아닌데 이게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마주 앉아가지고 몇 번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초고층, 그러니까 2배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 용적률을. 네. 그거 말고 그보다 좀 내려서? 낮춰서 적정 개발을 해서 일조권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 같은 거를 좀 줄인다면 그래도 저는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거기가 도심 노른자 네, 땅이죠.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 시장은 너무 이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더블로 해가지고 초고층으로 개발하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경관훼손 없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저촉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 가치에 훼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법적 저촉이 없어도 문화재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고 네. 유네스코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몰라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감론을 가시다. 가다가 결국엔 타협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이어도 오세훈 시장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난리예요. 네. 세운상가의 이 소유주들이나 그럼요. 네.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난리예요. 네. 그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절충을 거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제 선거다 보니까 서로 날 세우고 네. 한쪽은 이제 오시장 깎아내리기, 오세훈 깎아내리기, 네. 한쪽은 이제 또 뭐 철통 방어해가지고 네. 서울시 지키기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낡은 일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탄력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니까 또 주민들은 제발 이제 이번엔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싸우니까 또 안 될까봐 너무 걱정돼 뭐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앞에 방은석 의원께서도 뭐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서울이 이게 또 이제 500년의 또 한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보존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서울시의 이 경쟁력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뭡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을 만든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세운 사구역에 그런 오랜 그 사람들의 낡고 정말 비가 새는 그런 건물을 흘러내고 뭐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통으로 가져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처럼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나부터도 이거는 반대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 사구역의 재정비 이런 촉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종묘에서도 이를 봐도 종묘의 그런 경관이나 또 종묘를 갖다가 그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 전부 다 그냥 종묘를 갖다 이렇게 어둠컴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종묘로부터 이게 남산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큰 가운데가 뻥 돌려가지고 녹지 공간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남산에부터 이 종묘까지 을지로 태계로에서부터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강화문까지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동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청계천 개발할 때 네. 일을 보십시오. 그때도 그때 이명박 시장이 이 청계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그때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유인태 그때 정무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시킨 게 그게 청계천 개발이거든. 네.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엊그저께 왜 김민석 총리가 거기 왜 나갑니까? 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강력단체장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은 총리는 그 갈등 분열을 갖다가 조정하고 화해시켜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총리가 자임해 줘야 되는 건데 데려 나와서 자신의 정치 이미지 제거. 요즘 이런 우리 김 총리만큼 김민석 총리만큼 이 양수개창에 꽃놀이패를 친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는 내년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선수들 약하다 그러면 오세훈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거야. 이 서울시장. 양수 갭장을 찍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양반이 그런 처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총리가 저렇게 나서 가지고 정부와 그런 강력 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총리는 점잖게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로서 총리의 소임인데 되려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그냥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 총리의 모습. 네.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 시민이 제대로 된 그런 총리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정부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 그러고 또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세훈 시장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